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죠. 물론 8월 말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셔야 되죠. 요번에 이제 그 입시박람회에서 서울대 입학수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내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만큼 자소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학이 강조하는 작성 요령이 있겠죠. 교사 연수 자료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그 다음에 설명회 때 얘기했던 이런 PT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갖고 대학들이 강조하는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의예과는 물론 공대,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인문 계열까지도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자소서를 갖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겠죠? 학업 역량일 겁니다. 학업 역량. 첫 번째 학업 역량을 나타내고 학업 역량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바로 뭐죠?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이거인 거고, 내가 공부한 것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없어. 그러면 이제 대학들은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나 내가 공부한 과목들 중에서 또 대학들이 의미 있게 보는 학생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대학 예비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화 수준의 교육 과정, 전문서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의미 있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너무 집중하게 팔지 말라는 거죠, 자소서에. 지속적인 어떤 경험에 나타날 수 있게끔 자소서를 구성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대학의 자료집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요걸 바탕으로 작성된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는 어떤 것인지를 갖다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58등급이 일반고 학생도 서울대 의예과에 붙은 학생이 있고요. 그죠? 지역자사고에서 한 번도 2.7등급 대 이런 학생들이 고대 경영 붙은 적이 없는 학교에서 지역자사고입니다. 근데 2.7등급이 고대 경영을 붙은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고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그 학생은 2년 전 학생인데 자소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그랬죠. 연대도 마찬가지고 2.12등급인 학생이 2.16등급인가 연세대 신소재공학을 붙었어요. 한 번도 붙은 적이, 연대를 간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서 붙었는데 다 공통적인 것이 학생부가 좋았고요. 자소서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그죠? 서울대 일반고 1.58등급이 붙고, 서울대 같은 경우 저희가 4등급 때도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소서가 되게 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이 자소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입학수 전과는 내년에 자소서가 없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로 자소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기하는 게 학업 역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나타낼 때 이제 좋은 방법.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서 어필하고 싶어. 그럼 이따 제가 이제 합격한 아이의 자소서의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심화된 과목을 학습한 과정을 썸머리에서 나타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심화된 과목을 학습한 과정이 없으면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갖다 자소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입시라는 건 트렌드이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정부 정책이 뭐냐면 정부 정책에 거슬려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없는 거예요. 5월 3월 16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뭐가 있죠?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 시 고교 선택 과목, 그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및 과목 성취도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개선해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갖다 평가에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서울대학교도 뭐라고 하죠?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과목 의미 있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을 봐도 뭐라고 돼 있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하는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등 위기에 따라 정말 책에 따라 공부하였는가? 이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체계적 위기에 따라 학습하고 있는가 얘기했죠? 그래서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어. 근데 우리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라?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계속 몇 번에서 반복드렸던 거죠. 근데 이걸 서머리에서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이 자소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자소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죠? 인터넷. 저기 인터넷이 뭐겠어요? 전문 서적에 해당하는 인터넷이면 대학 무크 강의겠죠. 무크 강의 듣고 전문 서적 읽고 동아리에서 발표해. 너 고급 생명과학 못하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반 생물학 관련된 인터넷 강의 들어오겠죠? 이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만이 아니라 아까 연대도 똑같이 그랬죠. 연대도 뭐라고 했죠?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뭐가 하죠? 위기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 이런 부분을 평가에 반영을 해. 앞으로 고교학 정책에 맞춰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 이런 부분들이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심화된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는 경우에는 네가 스스로 공부해라. 이걸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제 자소서에 이제 샘플이죠. 맨 앞에 이제 이렇게 나타냈던 친구죠. 서울대 치대하고 인하대 의대를 들어갔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고의 국제계열 학생이니까 AP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죠. 이 부분들을 어필한 겁니다. 이렇게 배움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진 저는 고교 3년간 국내 교육과정에 이수해서 나아가 AP 수학, 과학, 인문 수업, 원서를 사용한 세포생물학, 유기화, 벡터 미적분학 등의 심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치의학 연구를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학생들이 좋다라고 적은 거예요. 왜? 심화된 과목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만큼 어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들한테. 나 이만큼 나 AP 과목과 벡터 미적분학이라든지 세포생물 유기학 공부했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쭉 이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한 과정에 심화 학습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걸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친구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제 한 친구인데 저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은 궁금한 것은 참지 않게 스스로 탐구하며 해결해 보기였기에 학교 수업과 활동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심화된 탐구를 하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경영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자 틈나는 대로 국내 신문을 읽으며 기경제 등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 흐름을 파악했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경제 경영이 기본이 되는 수학과 회계학 학습을 하며 의문 해소를 위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 보면 이제 회계학의 다트, 키스라인에서 공부한 과정이 깊게 나타나요. 앞에 서머리한 거예요. 또 수학 같은 경우도 경제 경영을 위한 수학 공부한 것이 있거든요. 나 이렇게 공부했어. 그럼 이제 아무래도 자소서가 이렇으면 서울대 입학생관이 좀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그죠? 끝도 봤더니 경제경영을 위한 수학, 대학 이제 경제경영을 수학도 했고, 회계학 공부도 한 것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맨 앞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못했어. 이 친구는 경희대 의대를 들어간 친구인데, 자기장을 이용한 오늘 치료에 대해 발표하고 심전도 그래프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거점 학교에서 고급 수학원을 이수하는 등 자주 다른 과목과 연계를 통해 생명과학을 학습했습니다.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을 확인하며 교육과정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과목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문득 탈리도마이드 약품에 관심을 갖고 이성일체에 대해 공부하며 화학을 쉽게 학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학2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기에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모아 화학 자율 동아리 개설하여 일반화학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그죠? 이후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의 대사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이용하여 효소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발표하며 화학과 생명과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 학교에서는 화학2가 개설되지 않았어. 왜? 나 화학을 공부하지 못했어. 근데 나는 생명과학 의대 가려고 하는데 화학 공부가 필요하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친구들 모아서, 그죠? 동아리 만들어서 뭘 공부했죠? 나 일반화학에 대해서 공부한 과정을 나타난 거죠. 이렇게 내가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없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필요해. 그럼 어떡하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가. 동아리를 통해서, 친구들 학교에서. 교내 활동을 활용을 해야 되죠? 학생부에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아리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일반화학을 공부한 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학업 역량이다. 스스로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죠. 대학에선 통합적 사고력과 대학 예비교육 과정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어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예요?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고 서울대학교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건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입니다. 대학의 고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고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결여되어 있고 창의성 및 사고 이완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또 아래줄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한 경향이 많다. 그랬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그래서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내용,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내용, 독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와 있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서적 읽으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학 예비교육과정인 거죠. 이거는 서울대 수의학과에 들어가는 학생의 한번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이거 중간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으니까. 전공도서와 코스와 K무크 강의를 이용한 학습과 고급 수학 및 고급화학 수업의 수강은 성적 향상과 함께 학문 탐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예로 수학을 다방면으로 공부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읽고 평면 구조 해석에 대한 관심이 생겨 사이값 정리 개념의 연장선이 햄 샌드위치 정리를 저만의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교과서 속 도형처럼 정량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 속 도형들의 무게중심이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탐구한 입체구조 해석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다중적분을 사용하면 물체 내부의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도형들을 해석하는 틀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미적분학2 도서와 코스웨어의 미적분학2 강의를 들으며 다중적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한 임의의 도형의 부피, 무게중심을 푸비니 정리를 통해 밀도함수를 적분하여 구했습니다. 이후 관심 분야인 생명정보의 해석에도 수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를 읽던 중 평균 기온의 변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횟수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후 자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도감책을 통해 최소제곱법이라는 해석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다변수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 편미분법을 익혀서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직선식을 구했고 기온의 증가가 감염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가 반응 속도와 비례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미카엘리스 멘텐식 방정식을 직접 해석했습니다. 미분 방정식과 회전 변화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이 방정식이 쌍곡선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하며 생명활동 또한 수학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대학 예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타나죠. 미적분학 도서와 미적분학2 강의를 듣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생명과 수학에 대한 어떤 이제 이렇게 융합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는 자소서인 거죠. 서울대 경영학과도 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따른 투자 부진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2008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를 보면서 자산관리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자산관리 부실이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명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는 평소 관심 있던 자동차 시장의 부진도 자산관리의 부실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실질적 통계로 확인하고자 다트와 키스라인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 주요 기업의 BSIS 자본 변동표를 주석과 함께 탐구했습니다. 코스여의 회계학 원론 강의를 수강하면 대학 과정이죠. 학습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단기 순이익이 하락이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OCI 증가가 왜 현금 배당 성향과 유보율의 상승을 동반하지 못할까 잘 풀리지 않던 의문은 IS상 OCI 계정과 BS 계정의 이익잉여금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죠. 서울대 영어교육과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의 본질부터 영어의 변천 과정, 영미문화까지 탐구하는 심화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문법 시간에 의문론에 대해 학습한 후 음소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겨 국어 의문론을 찾아 읽고 음소를 더 작게 쪼갠 단위인 변별적 자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콥슨의 초기 변별적 자질 이론에 대해 학습하던 중 촘스키가 모음성을 생략하고 공명성과 성결성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야콥슨의 대부류자질 체계가 촘스키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여 영어 자음의 자질 매트릭스를 직접 표시하며 국어와 영어의 음소적 차이를 익혔습니다. 이 활동은 교과 지식 이상의 탐구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3년간의 영어 시간 동안 팀 티칭 과제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현대 영어와 고대 영어에 관한 지문율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영어의 역사와 고대 영어 읽는 법을 맡아 20강의 올드 잉글리시 랭귀지를 듣고 고대 영어의 발음률을 익혔습니다. 또한 도서 영어사 이해를 읽고 영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중세의 문법 등을 정리하며 근대 영어의 표준화와 확산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세익스피어의 소네트 35를 다시 읽으며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화자의 심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중세 영어로 문학을 탐구한 것을 계기로 영미문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영미문학의 길잡이를 읽고 영시, 영미소설 및 영미희곡의 기본 요소와 구조 및 특징들을 파악하고 문학 속에 담겨있는 영미문화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노우의 문학이론 신역사주의 관점을 듣고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주인공들의 선택과 행동을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연계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을 온전히 공감하기 위해서는 언어 실력은 물론 아니라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떻죠? 계속 깊이 있게 대학 예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전문서적까지 읽은 공부한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합격시키는 어떤 합격을 한 이제 그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세요. 연대의예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교내 여러 활동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의 학문은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과목 간의 융합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융합적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R&D에서 도서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탐독하며 양자 물리학의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에 관련 도서들을 연속적으로 찾아 읽으며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을 생명과학으로 확장시켜 동아리 독서 토론에서 도서 생명경계의사들을 추천하여 읽고 세포 효소의 작용을 양자 터널링으로 설명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생투 시간에 광합성을 학습할 때 열역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관련 테드 강의를 통해 양자생물학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라는 실마리를 얻었고 물리의 정석 양자역학편을 찾아보며 이해한 양자결마진 현상으로 광합성 과정의 전자전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의 발전이 생물학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학문 간의 융합이 큰 발전을 이뤄내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울대 수의학과도 뭐였죠? 아까 이제 수학과 생명과학이었죠. 여기서 연대의학과는 뭐였죠? 물리하고 생명과학이죠. 이렇게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요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만 깊게 파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라.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딱 얘기한 거죠. 서울대학교 PT에서. 중학교 때까지 저는 서울대학교 마크가 있죠. 중학교 때까지 저는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소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내 수학과 영재학급은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영재학급 선발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자기소개서의 탈고를 거치며 수학적 사고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준비 과정을 겪으면 저는 처음으로 수학에 대한 제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재학급에 선발되었을 때 저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영재학급에서 진행되는 산출문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슬점 측정 실험 설계 때 계속되는 오류로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결함을 찾아내 스테인리스 컵을 비커로 교체하였고 산출물 중간 발표에서도 논의 진행을 위해 자료 검토를 자처하여 적용된 과학 이론이나 설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져
지역 공동교육과정 고급 수학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행렬로 연립방 정식을 풀고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래프 이론을 전개하는 등 수업을 통해 새로운 수학적 사고체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수학의 모습을 모르고 있던 저는 더욱 폭넓은 학습에 대한 필요를 알게 되었고 정규문법 곡선의 유도과정, 편미분을 이용한 저편면 방정식 등을 스스로 공부하여 발표하며 수학의 재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고급 수학, 편미분, 이게 다 깊이 있는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죠.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나타내라? 고급 수학에 대해서 편미분을 위한 저편면 방정식 등 스스로 공부한 과정에 대해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나타나지고 확장돼 가면서 내가 깊게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예시로 설명할 때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보겠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 수학교과에서 함수의 연속과 극한을 이용해 미적분을 이용한 기업 이윤 극대화 원리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사회 전체 효용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중 기업 지배구조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소유 경영에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저는 직접 포브스와 OECD의 정기보고서를 번역하며 가족 경영의 국제 추이 및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너십의 부재로 인한 대리인 문제와 여전히 패밀리 비즈니스가 200인 이상 고용기업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3학년 진로활동에서 한국의 전문경영, 소유경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배구조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환투자 형식에서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될 때 모 자회사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자본의 총합과 비교하여 인수합병이 만드는 시너지가 합병 후 주가에 반영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3학년 고급수학 수업에서 보수행렬을 이용한 폐쇄경제하 인수합병 의사결정 연구를 정리 작성했습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해하는 것만큼 시장의 흐름을 읽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죠? 계속 그러니까 과목 간의 연계되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자소서죠. 이번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을 보겠습니다.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선배들이 진행하는 멘토링 수업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심화 응용하는 내용들이 무척 흥미로웠고 특히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수식으로 모사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기억납니다. 인공신경망의 구현에서 비용함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도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추가 학습을 희망하면 스스로 알아보라며 선배가 일러준 AI 프로그램 찾아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조정하고 수학적 모델을 변화시키며 활성화 함수를 바꿔서 적용해보며 수업에서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RLU 함수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낸다는 실험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죠. 알고리즘을 구현해보고 싶은 마음에 벽처럼 느끼던 파이썬 프로그램에 독하게 도전해보았고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선형외기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짜보려 애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미분의 활용과 변수들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공부와 시도 끝에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며 Y좌표값의 차를 이용하는 대신 거리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선입견으로 출발했지만 프로그래밍이 지닌 유용성과 매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궁금해졌고 폭넓게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교내 탐구대회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관련 주제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전된 기술은 보안이 뚫리는 순간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보안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수론을 바탕으로 한 RSA 암호와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양자 암호에 대해 탐구하고 정수론과 암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진로를 인공지능 분야로 정하고 대학에서 깊고 넓은 연구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죠? 계속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실패와 좌절을 겪어 이겨내는 과정과 어려움에 부딪혀 이겨내는 과정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연대의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아리 발표를 위해 읽은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시계 단원에서 선형외기를 통해 HIV 바이러스 종간전이 시기를 추정한 연구 내용을 읽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종간전이를 연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간연의 시기를 선형회기로 추정하기 전에 비교 기준으로 삼을 전 단계의 숙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사와 논문 검색을 통해 유력한 숙주종을 몇 가지로 줄이고 NCBI 데이터로 개통수를 만들어 숙주별 메르스 변종들의 유연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유력하다고 판단된 낙타서열을 기준서열로 선정하고 세로 연도별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 30개를 다중서열 정렬하여 기준서열과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변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활용해 엑셀 회귀 분석으로 종간이동 시기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한 결정 개수가 너무 나왔습니다. 표본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수집 데이터들을 단일 지역으로 제한해 새로 실험해봤으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자시계 개념에서 찾은 뒤 분자시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실패하였으나 페인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재설계한 향후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찰을 거쳐 표면 단백질 서열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이 있죠. 그죠? 어려움에 부딪혔는 문제가 발생했고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고대 국제학부 보겠습니다. 국제경제 수업과 탐구활동을 통해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과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국제경제 수업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발도상국은 저부가 가치 사업에 특화하게 되어 세계의 빈부격차가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자유무역의 질서가 개발도상국에 여전히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전문서적 PDF와 논문을 읽으며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경제발전론을 스스로 공부하였습니다. 경제발전론 공적개발 원조를 공부하며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르완다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경제 시사발표 과제에서는 더 이코노미스트 이집트 경제 관련 기사를 선정하여 현실을 이론에 적용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오버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경제를 조사하고 경제발전론을 적용하여 자유시장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산업투자 등 개선 방안을 찾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이집트의 GDP 규모 등의 수치를 찾아가며 나름의 분석을 해보았지만 경제 수치를 직접 해석할 수 없어서 언론과 기관의 평가에만 의존한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를 어려움에 부딪혔죠. 반면 경제 분야의 논문들은 대부분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력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인문통합수학 수학의 활용 탐구 활동에서 강의와 서적을 통해 회귀 분석 방법론을 학습하고 환율과 수출입의 관계를 회귀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인 미중일을 대상으로 환율과 국내 총생산 간의 관계를 엑셀 분석 도구로 회귀 분석해보고 수출입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여 각 회귀 함수가 도출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제 수치를 직접 해석할 수 없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직접 회귀 함수를 통해 통계 분석을 학습을 공부를 해서 그걸 갖다 해석할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다음에 이제 고대 생명과학부를 보겠습니다. 재작년, 그죠? 자소서가 있어 마지막 해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학수사로 아동 성범죄자를 검거했다는 뉴스를 계기로 과학수사에 대한 책과 다큐를 찾아보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유전학자를 진로로 삼았습니다. 이에 생명과학 연구를 꾸준히 접하는 고자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뉴스레터를 구독하였는데 RNAI를 활용한 신약에 대한 기사가 인상 깊어 교내 코엑스트 행사에서 RNAI를 소개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 네이처 비디오와 테드 ED의 RNAI 강의를 통해 siRNA가 비특이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궁금하여 논문 RNA 간섭 현상의 질병 응용 연구에 관한 고찰을 통해 비특이적 작용을 최소화하는 크리스피R CS9 기술을 접하였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이 RNAI에도 쓰임이 흥미로워 원리를 찾아보았으나 이해가 어려워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을 배우며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과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함을 깊이 느꼈고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K무크에서 생물학자 인간 강의도 수강하는 등 더욱 열정적으로 생명과학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시간의 운동이 포도당 대소 변화를 초래하여 뇌를 활성화한다는 지문을 접하고 역으로 뇌가 활성화된다면 포도당 대소가 어떻게 변할까 의문이 생겨 뉴튼 잡지에서 뇌사진을 찾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 대사의 PET 자료에
포도당과 구조가 유사한 그 FDG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포도당이 TCA 회로를 거치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기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DG가 세포에 누적되는 원리를 알아내고자 FDG와 포도당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였고 FDG는 수산화기가 없어 TCA 회로를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화학을 이용해 생물학적 궁금증을 해결하며 다른 학문의 관점을 대응하는 것에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면역의 의미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해석해보는 등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FDG가 세포에 누적되는 원리를 알아내고자 FDG와 포도당 분자구조 분석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해결했다라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대학들의 그 어디 학생부 종합반의 안내서나 교사 연수 자료나 설명회 때 얘기를 했던 이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이런 카테고리를 갖다 자소서에 잘 담아낸다고 한다면, 특히 자소서 1번에 잘 담아낸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자소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중요한 것은 내 학생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갖다 작성하는 해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통해서 자소가 좋으면 이 학생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 되죠. 학생부를 좀 더 꼼꼼히 볼 수 있고 학생부의 부족한 면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또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자소서의 평가 요소를 잘 넣으셔서 자소서를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